자, 오늘은 가치 평가를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거를 얘기하려는 이유가 영상을 몇 번 올리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재무제표 보는 거 열심히만 하면 뭐 한 달이면 해요. 진짜 문외한이다 하면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재무제표 보는 법 연습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치 평가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 몇 번을 계속 봤더니 Z라는 기업은 대충 얼마일 것 같아 라는 추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경험이 쌓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에서 2년 만에 될 만한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도는 없지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저도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치 평가를 했나 라는 거를 경험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일단은 자기가 보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든지 혹은 가치 투자 카페나 아니면 많은 블로거들이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분석을 해봅니다.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 버핏이 샀었다, 뭐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뭐 포스코도 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이런 것도 해보는 거죠. 대한제분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포스코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봤을 때 어떠한 종목이 싸다더라, 뭐 카페나 블로거들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 분석을 해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운용사에 들어가서 운영역으로 일할 때 1년 차 때 기업 분석을, 첫 번째 기업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또 경영대생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선배 후배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혼자 맨땅에 박치기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꼼꼼하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한 달에 한 개면 1년에 10개에서 12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기업을 딥하게 분석하는 게 어렵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경쟁 구도라든지 매입 매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산업 이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단의 구도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판매단의 구도를 알아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B2B라면 판매단의 구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회사가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이해하는데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제일 느리지만 정석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일들은 뭐냐, 여기도 증권사 이런 데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서점을 가서 이제 상장 편람 주세요 하면은 상장 편람이란 걸 줍니다. 이게 책인데요.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5개년 재무제표, 재무랑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실어 놓은 편람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 실려 있거든요. 그럼 요 책 한 권이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기업부터 희읍까지 보거나, 나 좀 기업부터 보면 좀 지겨울 것 같아. 희업부터 기업까지 보던가. 저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다가 최근에 좀 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것도 또 근데 되게 굉장히 지겨운 일이에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선별한 종목들은 A, B, C면 되게 반짝반짝 괜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죠. 근데 기업부터 희역할 때는 정말 이상한 회사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빨리 잃게 되고, 중학교 때 수학 함수 공부 하듯이 함수만 공부하고 끝나는, 그래서 기억에서 끝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저는 요즘에 또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좀 빠진 게 뭐냐면 상장 편람에서 5개년 재무를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본 다음에 시가총액이 많이 써 있으면 가려놓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요런 재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4천억이겠네. 이걸 맞히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요것도 재밌습니다. 바이오는 적자가 나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높구나,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있네. 제조업은 내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높은데 저평가돼 있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대략 잡아서 요러한 자산이 있고 요런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요런 가치를 받아야지 라는 걸 계속 연습을 해본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도 가치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게 있냐, 길 가다가 BYC 건물이 보여요. BYC는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C 건물이 보였다. 요거 한 300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모든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시지가 혹은 시가까지 찾아보고, 내가 생각한 가치가 맞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해보고, 빌딩 뿐만이 아니라
커피숍 갔더니 인테리어가 있고 맛이 이런데 요 정도면 얘는 커피값을 5,000원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의외로 4,000원이더라. 싸네. 이런 현실에 주어지는 가격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매겨보는 겁니다. 가격을 매긴다는 게 정서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투자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가격을 매기는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갔더니 맛이 어떻다, 이거는 좀 고평가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또 연예인을 TV에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끼도 많고 스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다. 저 사람은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활 속에서 추적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더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되면, 물론 이게 기획력도 있고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저평가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에서 저평가가 해소되냐 봤을 때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해소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소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 연예인은 저평가네, 이 연예인은 고평가네, 이런 연습을 하면서 대중이 인정하는 가격과 내가 인정하는 가격이 다름을 알고 얼마나 그 갭이 있는지를, 요 갭을 계속 파악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요. 나중에는 뭘 보더라도.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하거나 역발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인기 있는 TV 나오는 맛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고평가 같거든요. 약간 이 기분이 그냥 먼저 듭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모멘텀이나 다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방식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DNA에 배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식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허름하고 나만 알고 있는 맛집,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식의 갭, 결국에는 투자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중의 인식, 어떻게 보면 마켓이죠. 마켓과 가치의 갭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도 가격이 더 내려가면 살만한 거고, 가치가 올라가도 가격이 더 올라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럴 때 제가 어떤 주식을 예전엔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분위기가 좋으면 이때부터 이 회사는 좋은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죠. 그 인식이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 파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만큼 쉬운 게 없다라고 말하면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주식은 굉장히 인식의 차이만 정확하게 자기가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도 연습을 하고 상장 편람을 보고도 연습을 하고 기업도 딥하게 분석하다 보면 한 3년, 4년 지나고 나면 조금씩 감이 잡히면서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밸류에이션이 제가 중요하다고 종종 말을 했었죠. 밸류에이션을 잘 하려면 사실은 종목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를 좀 알려면 우리나라나 세계의 종목 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생각보다 상장 종목이 많아요. 한 2,400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독일보다도 많고, 미국이 5,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일본도 좀 많은 편이에요. 3, 4천 개 정도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채권으로 돌아가는지 상장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목은 예전에 제가 여행할 때 각 나라별로 이제 종목 분석을 했었는데, 유럽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렸던 기억이 나요. 한 며칠 하면 거의 웬만큼 종목을 다 스크리닝해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유럽은 종목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동남아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원래 몇백 개의 수준이었는데 1,000개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추산하건대 한 2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2만 개의 바닷속에서 얼마나 봐야 되는가, 종목을. 물론 이제 이 2만 개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사이즈업을 한 거고, 정말로 상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종목들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OTC라고 해야 되나? 그 거래량까지 치면 5만 개씩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제대로 거래할 수 있는 건 한 2만 개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을 얘기하자면, 제가 처음에 운용사 들어가서 신입사원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는 한 2,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2,000개도 좀 많아 보여가지고
스크리닝을 많이 했었어요. 스크리닝이란 게 뭐냐면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소팅하는 거죠. 소팅해서 탑에 드는 애들을 보는 겁니다. 혹은 이제 걸러내서 몇 개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PBR 순으로도 해보고 PER로 해보고 뭐 그로스 기준을 해보고 캐시 얼마나 많은지 다양했죠. 부채 비율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름의 지표를 이용해서 스크리닝 한 다음에 1위부터 200개 해가지고 여기서 발굴하고 괜찮으면 더 깊게 분석하고 그래서 PPT 발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항상 같은 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 종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풀을 다 보고 나면 여기서 말고는 이제 더 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내 생각이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본 거는 상장 편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왔고 저도 이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전하는 모습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은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리닝 다음에는 이제 상장 편람을 들고 봤습니다. 이 상장 편람은 뭐냐면 한 페이지에 한 두 종목씩 기업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개요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고 사업 내용이 있고 매출은 어떻게 구성되고 주주는 어떻고 이런 간단한 소개를 하나씩 해가지고 2,500개를 다 편람 책으로 이렇게 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장에 항상 이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든지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산업들.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종목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위치를 알려면 내가 뭐 A라는 종목을 좋아해요. 이 풀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 종목들 중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바이오도 보고 게임도 보고 여러 가지 제약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시옷 이응에서 아마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가기 전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이 개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가 한 뭐 3,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다가 이 정도 바닥에 갔다 싶으면 이제 그걸 이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고 이런 정도로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옛날부터 보긴 했지만 아직 십몇 년을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온 건 아니잖아요. 추적은 해온 건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가 이런 게 있구나. 뭐 비나밀크라는 회사가 있구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이거를 공부해보고 터키에는 어떤 제과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점유율이 생각보다 많네. 70% 80%네. 이 회사는 근데 어디 나라로 수출하고 있고 어떤 주력 제품이 뭐가 있고 이런 정도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또 어느 정도냐 이제 다시 스크리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죠. 스크리닝 툴이 잘 갖춰진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 4만 개 되는 종목 중에 스크리닝을 해서 한 200개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뽑아서 오늘 본 거는 프렉샌드라고 해서 셰일 오일 시추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셰일 오일을 요렇게 파서 요렇게 해서 여기 안반층을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여기서 오일이 이렇게 싹 나오게 하는데 요거 파쇄할 때 이제 수압 파쇄 공법이란 걸 썼거든요. 그래서 수압 파쇄를 해가지고 부신 다음에 근데 부시면은 부셔진 틈이 프랙이 이게 프랙처가 다시 닫혀버리잖아요.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샌드를 넣어요. 이게 입자가 고운 샌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게 받쳐주는 동안 오일과 가스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수압 파쇄 공법에 쓰이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프랙 샌드를 생산하는 회사. 이거를 어제 오늘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국에서는 못 보던 프렉샌드라는 걸 생산하는 회사가 있구나. 거긴 어디가 있는데 재무 상태가 누가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위스콘신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기차로 날르고 대체제는 또 뭐가 있고 요즘에는 시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리그 카운트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언제 공부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주식, 지금 가진 포트폴리오 말고 얘네가 다 오르고 나면 다음에는 뭘 살지에 대한 후보군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요 후보군들을 이제 순위를 매겨요. A, B, C, D, E. 근데 요 A라는 주식이 정말로 괜찮은 주식인지를 알려면 많은 종목을 비교해 보는 게 답이겠죠. B, C, D, E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을, 3개의 종목들을 비교해서 얘가 좋으면 얘로 대체하기도 하고 역시 구간이 명관이야 하면은 A에 대한 생각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바로 바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잘 하고 싶다,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많은 종목을 보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제가 금방 말했던 게 어제 저녁에 좀 보고 오늘 아침에 좀 본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거 봐야지 이 생각이 들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해서 이런 관심이 좀 없다 그러면 인덱스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왜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을 해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대체되는 걸 발견하기 위하기도 하고요. 대체제. 이게 더 좋은 종목이구나. 근데 두 번째는 비교를 더 해서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정말 싼 거를 가지고 있구나.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종목을 많이 본다. 종목을 많이 봐야 세계에 널린 어느 주식보다 내가 가진 주식이 싸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개에서 20개를 개괄적으로 보고요. 그 중에 딥하게 보는 건 1개에서 2개는 꼭 봐요. 바쁘지 않으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유가 좀 되면 항상 이렇게 봐요. 20개 선에서는 대략적으로 내가 걸러내고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봐야 1년이 흘렀으면 300일만 봤다 쳐도 20개 하면은 6,000개를 본 거죠. 6,000개를 보고 1개라고 치면 300일이면 300개 종목을 딥하게 본 건데 요 정도는 봐야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싸다 안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얘기하고자 한 바가 많이 벗어났는데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1번, 2번 주식을 많이 봐야 밸류에이션 하는 능력이 오르고 주식을 잘하게 된다. 주식을 많이 볼 호기심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 가입하세요. 요게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거와 연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저평가 주식을 발견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가? 싸게 살 수 있는가? 이것까지 연결되죠.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이걸 싸게 사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왜냐면 이 수치를 계산해보면 싸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에서 보통 막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말했죠.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백그라운드가 공대생입니다. 이과에 굉장히 원래부터 이과 계열의 수학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숫자에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PER이 3.7배인지 4.5배인지 12.8배인지 이런 거를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싸다는 정도만 알 뿐이지 애초에 내가 추정하는 EPS 혹은 순이익도 추정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정확하길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핏도 물론 다른 맥락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 했죠.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어렴풋이라도 맞는 게 낫다. 저도 이런 의미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3.7배인지 4.5배인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상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뛰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해보고 싶으니까 예전에는 DCF 같은 것도 해보기도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PER도 하고 PBR도 하고 PBR을 하다 보면 PER하고 연관지어서 PBR ROE를 해가지고 Sustainable ROE를 계산하다
계산한 다음에 PBR, 나래비도 세우기도 하고 ROIC 이런 것도 하죠. ROIC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고민도 하고 EV, EBITDA를 써기도 하고 정말 많은 방식을 하죠. 뭐 정말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고 싶다. Sum of the parts도 하고요. 이런 밸류에이션 기법에 대한 갈고 닦음이 사실 투자를 잘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확인하는 용도지 투자를 시작하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 체크하는 용도입니다. 내가 이걸 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싼 게 맞나? 하는 어렴풋한 인디케이션을 주는 거지 이걸 꼭 사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걸 훈련해야 뭘 훈련해야 싼 종목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는 따로 있습니다. 수학적 기법이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툴을 개선하는 거 혹은 모델링을 정교하게 한다. 이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다들 한 번씩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냐? 존 템플턴이 명언을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정신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단련해야 될 거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정신력이냐? 사실 싸다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렴풋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싸진다는 건 누군가가 팔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좋은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크로가 엄청나게 망가져서 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다 같이 싸죠. 뭐 최근에 2020년에도 싼 거 많았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 주식을 사기 싫어질 때가 싼 거죠. 그렇다면 모두가 싫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상황. 요때가 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모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숫자가 나올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숫자가 찍히지 않을 때를 좋아합니다.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싸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가 찍히는 걸 빨리 하느냐 했을 때 전에도 말했죠. 이 원숭이가 이렇게 뛰어가면 여기에 먼저 뛰어가는 원숭이가 될 것인가 가만히 있는 원숭이가 될 것인가 선택지인데 저는 여기는 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 가만히 기다리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안 찍히죠. 모두가 파는 순간에는 숫자가 안 찍히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미래가 안 좋거나 영업 외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레퓨테이션이 꺾였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레퓨테이션이 꺾여도 되는 수준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안 좋은 게 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숫자의 실적에만 집중을 하자면 사실은 실적은 안 좋은 순간이 많고 숫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신력이.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좀 와닿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들이 모두 팔 때가 바닥이다 라고 하면 실제 이 경험을 몇 번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몇 번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렬한 반대가 있을 때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모두가 홀드를 외칠 때 바이를 해서 성공한 경험이 몇 번이 있으면 이게 어떤 순간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요거를 겪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파는 국면이 여기인지 어렴풋이는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여기 바닥 이렇게는 못 찾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는 가야 타임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사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이 근처라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모두가 팔고 비관론이 극에 달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극에 달하는지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관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계속 이제 찾아내는 걸 연습을 해서 이게 성과가 나는 걸 연습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실적이 아예 나오지 않아서 비관론이 그게 달했을 때 투자해서 성과가 나는 방식인데 누가 봐도 이게 굉장히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템플턴 경이 말한 게 정신력이 필요하다. 강인한 정신력. 사실 정말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을까 하는 의심이 매번 고개를 치켜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지 않았
않았다는 거를 검증을 스스로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마음이 편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PER을 어떻게 줄 것인지 PBR을 어떻게 줄 것인지 산업평균을 쓸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정교한 기법들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밸류에이션 툴, 밸류에이션에 관한 책도 있거든요. 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 서재에 다 있어요. 예전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런 고민들이 많이는 필요 없더라. 왜냐? 사실 이것들은 내가 이거를 싼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에 불과한데 이 손가락에 너무 집중을 하면 실제로 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싼지 안 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적인 지표이고 사실은 어떤 게 싼지는 계속 비관론이 얼마나 극단적이게 달했는가 그거를 관찰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해보고 수치적으로도 확인해보고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